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고품격 외교 안보 대담 외통수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하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정 장관님께서 조회수가 안 나온다 걱정하셨는데 오늘부터 잘 나올 겁니다. 또 유튜브의 특성상 지상파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계속 올려져 있으니까 시간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지금 시각도 많은 분들이 점점 들어오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다른 곳에 가셔서도 지금 이 시간에 외통수 한다고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 대담 들어가기 전에 현안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면, 조금 있으면 G20 회의가 열리는데 그 용산 일각에서 그제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서 이번 G20 회의에 대통령이 불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어제 참석한다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G20 회담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또 가서 혹시 소위 말하는 사고를 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그런 우려도 되고. 참석이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자세와 마인드와 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서 참석할지 그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사실상 세계적 경제 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점증하는 한반도의 이런 군사적 긴장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보도 보면 한일 회담과 한중 회담은 없다. 벌써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한미일 회담 정도. 예.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예. 조율이 벌써 그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될 겁니다. 한일회담은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그 해법을 가져오라 하는 식으로 지금 축제를 내놨으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만나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스스로 공을 그쪽에다 넘기는 외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적으로 11일부터 16일이면은 저 12구 참사에 대한 소위 정치적 문책이라고 그럴까, 법적인 문제는 그건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총리나 장관 또는 청장 차원에서의 사퇴 문제 같은 것은 그 시간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내일 모레부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대통령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용산 기류는 글쎄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그 행안부 장관조차도 경질 없다. 네. 그런 기류 같아요. 대통령이 애도 기간 중에는 도어 스텝을 하지 않는다. 애도 기간이 끝났는데도 지금 도어 스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행안부 장관 거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올까봐, 거북한 질문이 올까봐 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게 되면 결국 윤석열 지금 정권은 완전히 동네에 그냥 그 끼리끼리의 사조직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등학교 선후배들은 챙기고 그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몇몇 하위직에다가 오늘이 소방의 날 60주년입니다. 소방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는데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시켜서 그런 거기다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비겁한 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라나 서울법대도 선후배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읍참마속이라는 고사도 있잖아요. 예. 가깝기 때문에 네가 좀 비켜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는 행안부 장관이 잘못하는 거라고 봐요.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사람을 위해서 비켜날 줄 알아야지. 아니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그게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 실족을 했던 어찌됐건 간에 월북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 거지만 북한이 반드시 잘못한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죠. 사과했고, 그러니까 나는 월북이라면은 더 자기 나라로 온 사람이니까 다 구해야 될 사람을 총으로 쏘았던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죠. 그걸 우리가 다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 정보를 판단하는데 월북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판단은 정보가 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보를 분석해서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정보를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을
구속을 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풀려났다면서요. 아니 이제 적부심으로 풀려났는데 나는 영장 발부한 이 판사는 문제가 있다. 심각한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판사들이 그렇잖아요. 판결할 때 유죄 인정을 할 때 A, B 증거가 틀린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A 증거는 믿기가 어렵고 B는 이렇게 설득력이 약해서 C, D를 인정해가지고 유죄로 인정한다. 이렇게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모든 증거가 상충될 때.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들이 그래요. 너 당신 무죄 날 거 왜 기소했어? 그러면 검사들이 판사와 견해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모든 검사들이. 그래서 저는 자기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재량 행위와 판단 행위를 부정하는, 즉 최고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결정한 것을 범죄해버리면 자기 부정이죠. 예. 국가가 기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구속영장 신청할 때도 법조인들이 이 사람이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 아마 그래서 기각될 것이라 했는데 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구속 적부심이 뒤집어진 건데, 그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이상민 장관에 관해서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참사나 사건이 터지면 관련 부처 장관을 해임시키는 거, 경질시키는 거, 이거는 후진국형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그렇대요? 예, 그렇게 얘기하던데. 외교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참 후진국? 아니 후진국가 우리가 후진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6, 70년대. 예. 6, 70년대는 6, 70년대가 뭐 선진국이 돼서도 물러났었는데. 그렇죠, 물러났었죠.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주무 책임 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정하는 게 후진국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최고 권력자의 마음대로 하는 게 후진국이지 그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선진국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60%가 넘는데 예. 아 참 외교 통일 문제 아닌데 그건 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기소한 거에 대해서 정부의 압력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인기를 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돼서 검찰총장까지 됐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권 여당일 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도 기소하고 그런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를 않고 50억 클럽은 사라져버리고 오늘도 민주당사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진상 그 실장이 컴퓨터도 없고 당사에는 근무도 안 해요. 다 예. 국회 본관에서 근무를 하지. 거기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런 검찰의 모습에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정말 죽은 고기를 쫓는 하이에나 같은 짓이고 진정한 살아있는 검찰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을 쫓는 그런 표범처럼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경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를. 네. 그런데 행안부 또 서울시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수사가 먼저다라고 얘기하지만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저렇게 행안부에 앉아있으면 경찰이 눈치 보여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압수수색도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용산구청장은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 서울시는 좀 빠져나간 형상이에요. 서울시에서는. 근데 그럼 과연 서울시장은 이 사태에 책임이 없느냐.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외국에 가 있었고 첫 보고도 늦게 받았고 첫 보고 받은 뒤에 서울시가 맨 처음에 했던 게 재난 문자를 보내는 거였는데 그 재난 문자가 이태원 현장이 굉장히 비좁고 복잡하니까 뭐 교통의 문제를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문제가 없느냐. 서울시장 준비하셨던 분이니까. 사실 저도 서울시장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제가 인천시장 때 경험을 비춰보면 시장은 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군과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협조 요청할 수가 있고. 저도 일이 터지면 제가 인천시장 때는 저희 지역 군 부대인 17사단 사단장이 참석을 합니다. 사단장과 검사장, 경찰청장이 다 참여해서 중요한 대책들을 논의를 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태원 축제는 동네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 이 국제적인 행사 아닙니까? 전 세계에 알려진 이태원이라는 이름이
밸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브랜드 네임이. 그리고 이번에 외국 청년들도 엄청 많이 참석한 행사를 정말 이 국제도시 서울에 걸맞게 준비해놨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한창인데 결과는 오늘 밤 늦게 새벽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뭐 푸틴 최측근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 뭐 이런 폭로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민주당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겠죠.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뭐 두 개 중에 하나만 건져도 잘한다. 뭐 두 개 다 지면은 그 다음 대통령 선거도 좀 위험하지 않느냐. 뭐 트럼프가 벌써부터 재선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 준비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에 따라 우리도 뭔가 좀 미리 좀 대처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선 결과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수가 없죠. 특히 동아시아 전략은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 사안인데 특히 이제 중국 문제 때문에 중국 문제에 곁들여서 지금 북한 문제, 북핵 문제도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방향이라고 그럴까 어떤 이 전술이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그야말로 워게임 하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미국의 방향, 미국의 정책 방향이 대북 정책, 북핵 정책이 조금 바뀔 것 같으면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 글쎄 제가 이제 이미 그런데 불려갈 나이가 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그 외교 통일 안보 관련해서 젊은 전문 교수들과 전문가들을 자주 이렇게 불러서 뭐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뭐 천공스님이 있으니 뭐 단연 굳이 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 하느라고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전문가 의견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천공 그렇죠. 이외에는 본인이 다 잘 알고 있고 본인이 뭐 1시간 중에 50 몇 분을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상원은 뭐 아직도 계속 한두 석 가지고 치열한 경합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지배하게 되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이 잇따르게 될 것이고 완전히 정치가 혼란에 빠지게 될 텐데 이제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IRA 법안 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7,500만 원 보조금, 750만 원이죠? 750만 원? 7,500만 원? 750만 원이죠. 그 정도의 보조금에 7,500달러인가? 7,500달러. 그 정도의 불이익을 받게 됐잖아요. 그에 대한 지금 법안이, 수정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엘라바마하고 조지아주 의원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최소한 우리가 한미 FTA 체결 국가로서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통해 일단 우리의 실익을 챙기는 치밀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트럼프가 주도하게 되면 이제 저기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타협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지금 반대하는 기류가 크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는 푸틴과의 대화의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면이 있고 특히 북미 간의 직접적 협상을 주도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뭔가 이 북미 관계도 이런 상태로 계속 지금 비즈니스 스톰으로 지금 완전히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지금 최고조가 되고 있는데 뭔가 반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바로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민주당이 상하양원에서 전부 다 주도권을 뺏기고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트럼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겠어요? 공식적인, 법적인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시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보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하면은 김정은과 주고받았던 27통의 친서 때문에도 북미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바로 그 미국 관계, 북미 관계에서 트럼프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바이든도 대북 접촉이라는 것을 좀 상당히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일단 제 생각은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바로 특위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우크라이나 사태 그 스캔들 문제를 수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이권 개입 스캔들 문제로 이슈화시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백지수표 지원을 철회시키고 뭔가 이걸 타협 국면을 만들려고 시도할 거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에 11월 8일 전후로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장거리 이제 ICBM 그 발사가 실패한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북한 입장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했을 때 대비해서 저는 레버리지로 트럼프와 협상을 남겨놓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내가 김정은하고 전화 한 통화로 신뢰관계로 제재도 하나도 안 풀었지만 추가 핵실험을 막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정지시키는 놀라운 외교적 성과를 만들었다고 자기가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지금 비즈니스 스톰을 비판하면서 그럴 겁니다. 이제 전략자산 정기하면 다 이거 돈인데 왜 돈을 쓰느냐고 트럼프 논리로는 비판하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과의 신뢰를 회복해서 추가 핵실험을 막고 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저는 당연히 선거운동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글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18년 4월 21일 날 선언했던 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2022년 금년 3월 24일 날 깼단 말이야. 1월 21일 날 예고를 하고 근데 이게 바이든 시대에 와서 모라토리움을 깨겠다는 선언이 나왔고 3월 24일 날 1월 달에 그랬고 3월 24일 날 실제로 ICBM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는 그걸 붙들고 이제 바이든을 이제 잡돌이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으로서는 트럼프의 그런 공격, 뭐 트럼프 진영 내지는 친 트럼프 무슨 그 탱크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할 때, 저희 바이든으로서는 그 소위 그 탈출을 위해서 트럼프와 비슷한 방식으로 톱다운 식의 북미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국면을 전환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해 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럴 가능성도 우리 정부가 예견을 하고 그런 데 대한 대책을 미리 지금부터 세워놔야 된다. 이거 선거 결과 보고 나서는 늦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다음 선거에 나가지 마라 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새로운 인물이 또 올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게 국제정세가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미리 대비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할 때 북한이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전 장관님 이건 의도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 이후로 다음날 또 방금 얘기한 ICBM을 쐈는데 그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 아니었나요? ICBM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란듯이 쐈다. 뭐 결과야 뭐 북한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ICBM을 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ICBM 쏜 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성공을 해서 가령 소기의 그 사거리가 나오고 말하자면 미국의 동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협상력이 확 올라가죠. 사실 지난번에 2000 그러니까 17년이죠. 트럼프 정부 그 1차년도 그때 화성 15형, 17형 두 번을 이제 쐈는데 그 7월 달에 쏘고 11월 달에 쏘고 이랬었는데 그때 미국 측의 분석은 이게 고도가 높이 올라갔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올 때 거기서 불타버렸다.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미국 측의 평가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은 재진입했다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번에 지금 재진입을 위한 실험을 한 건데 이거는 뭐 대기권 재진입 하기 전에 그냥 공중에서 그 1단, 2단, 3단, 2단이 있고 3단이 어디로 뭐 날아가 버린 모양인데 역시 이번에도 우리가 대기권 재진입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실험에 실패를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그 성공할 때까지 계속 또 회수가 잦아질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잘못하면 이게 얕잡아 보일 수 있거든. 미국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실력을 우습게 보고 압박을 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성공시켜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동력하리라고 봅니다. 예, ICBM을 다시 쏠 수도 있다는 건데 방금 속보가 왔네요. 합참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어제는 북한 방송에서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 발사해서 성공시켰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의 의도는 지금 ICBM도 그렇고 또 뭐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 쐈다고 발표한 것도 그렇고 오늘 또 이렇게 동해상으로 발사. 이런 것이 지금 우리 한미 공중연합훈련이 끝이 났는데도 계속 이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11월 8일 지금 이제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하는 정치적인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계속 자기 시민들의 그 의사를 표시하는 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동시다발적 그 정의 도발을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만 겨냥한 건 아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비질런트 스톰은 끝났지만 한국군 독자적인 훈련은 지금 다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뭐더라? 태국 훈련? 한번 해봐.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북한 나름의 또 그 저항이라고 할까 반발이기도 하죠. 문제는 지난번에 속초 앞바다, 속초에서 동방으로 57km 지점, 울릉도에서는 서북방으로 157인가 167km 지점에 떨어진 그 바로 그 미사일. 비록 22마일, 18 그 헬이 그 영해 밖에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거 방향 조금만 틀면은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를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북한을 미국과 손잡고 압박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 경종이라고 그럴까?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금 이번에는 내가 지금 동남방으로 쐈지만 동남방인가요? 동남방으로 쐈지만 각도 조금만 들면 너희 오산 비행장 때릴 수 있고 서울도 불바다 만들 수 있어 그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ICBM이냐 아니면은 핵미사일 실험이냐 어떻게 보세요? 응?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냐 ICBM을 다시 한번 쏠 것이냐. ICBM은 그 대기권 재진입이 그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까지는 할 겁니다. 발사를. 그 다음에 그것과 이제 핵실험은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짝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대개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그리고 또 미사일 발사하고 했는데 핵실험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그 뉴스를 체크하니까 그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 그 사람 지금도 여기 스탠포드 대학에 있죠. 해커 박사가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다. 지금 한국 그 국정원이 그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그다음에 중국의 당대회 이후 그 간에 핵실험을 할 거라는 예측을 했었지만 그 날짜는 지금 틀렸습니다. 타이밍은. 그런데 지금 워낙에 미국 쪽에서 세게 비질런트 스톰 같은 것이 막 그냥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핵실험 그 시간 중에 핵실험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소위 그 뉴스가 안 돼요. 예. 북한으로서는 기술적인 진보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그 상징성의 큰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두 개 다 놓친 것 같아요. 기술이 조금 덜 된 것 같고 핵실험도 말하자면 소형화 경량화를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아직. 근데 뭐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아니냐. 핵은 보유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전략적 레버리지를 북한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야는 단거리 미사일 1000km, 한반도 중심이 1000km니까 한반도나 오키나와 요코스카 같은 걸 때릴 수 있는
1000에서 1500km의 중거리급 미사일의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만드는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계속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 탄두를 소형화시켜서 나가사키 히로시마급의 수준의 1000kW 정도의 그런 미사일을 저는 현실화시켜서 훨씬 유효감을 높여서 한미연합 전력이 대응하려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이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거나 괌을 때릴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은 레버리지로 다시 또 아까 장관님 말씀한 것처럼 저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재진입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둘 다 자기가 이제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런 다음에 7차 핵실험을 이제 따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소상하게 알고 있고, 북한도 여러 번 다녀왔던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는 소형화 경량화 핵실험, 7차 핵실험은 소형화 경량화 핵폭탄 실험이 될 텐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 할 거다. 예. 근데 그거는 바로 이제 1000km 내지 200km, 400km, 600km 또는 1000km 예. 이른바 전술 뭐라 그럴까 유도탄, 유도탄에 실어서 띄울 수 있는 크기의 핵폭탄이 나올 때까지는 몇 번을 더 올 것 같다. 그러려면은 한쪽으로는 소형화, 경량화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한쪽으로는 계속 미사일이 대기권 ICBM이 대기권 재진입할 때까지 조사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핵을 제일 걱정하는 게 ICBM의 핵을 소량화해서 탄두를 싣는 걸 제일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수준은 지금 전혀 도달해 있지 않았다고 보여지네요. 안 된 것 같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성 15형만 해도 이제 탄두가 한 개밖에 안 실리지만 17형은 한 4개 정도 다탄두. 네.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화도 나지만은 아마 그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독려해가지고 그걸 빨리 지금 완성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지켜보면서. 그러겠습니다. 네. ICBM이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하면 약 30분이 걸릴 텐데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격을 막기 위해서 장관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다탄두를 개발하고 거기에 이제 전문용어로 디코이라 그러는데 이제 가짜탄, 그러니까 이 요격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한 디코이를 넣어서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요격이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이론상으로 무슨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일시 장소가 특정돼서 딱 올 걸 기다리고 해서 요격 실험하는 거지.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야밤에 그냥 이동식 발사로 쏘게 되면 우리가 에이테이킴스 쏘는데 우리가 후진해서 그냥 낙탄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측 불허기 때문에 군사적 상상력으로 적이 쏘는 미사일을 내가 요격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그러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은 25%, 4분의 1이라고 미국에서도 이게 시인하는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게 25%밖에 안 되면은 한 발을 쏘기 위해서 4발을 쏘아도 그게 맞을 똥 맞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군사적 상상력을 하는 구구적인 분들은 뭐 킬체인 해가지고 뭐 퍼펙트하게 다 이거를 페이트리트 미사일든 뭐 사드든 해서 이거를 공중 요격이 가능해서 아이언돔처럼 모든 게 커버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 물론 해야겠지만 군사적 상상력으로만 이것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거다. 그것도 그러니까 킬체인이라는 것이 이제 탐지해서 탐지해서 뭐라 그러나 탐지해가지고 이제 미사일이 떴다 지금 발사대에서 떴다. 그걸 탐지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확실히 떴다. 그다음에 이제 추적을 했다가 이제 요격을 하게 돼 있는데 바로 그 발사대에서 떠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제 확인한 뒤에 적중시키는 것이
요격시키는 것이 킬체인인데 그 킬체인의 전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해서 막 성동격소식으로 허허실실로 도처에서 쏘고 막 그냥 동으로 쐈다 서로 쐈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ICBM을 발사한다 할지라도 이미 ICBM급도 그 동창리에서 발사하지 않고 예. 열차 위에서 쏜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CCTV가 다 있어서 제가 인천시장 할 때 보면 웬만한 저희 계양구 같은 데는요 노상 방뇨까지 다 잡혀요. 네? 노상 방뇨하는 것도 CCTV로 잡힌다고요. 아 그래요? 함부로 노상 방뇨 못합니다 계양구에서. 그리고 누가 뭘 훔치고 뺑소니 있으면요 CCTV 다 한번 추적해서 잡아서 차량 남바까지도 클로즈해서 잡아내요. 그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서울시가 4시간 전에 112 신고를 11번이 신고를 했는데 출동도 안 하고 경찰 정복 그 골목길 좁은데 앞에 4명 뒤에 4명만 있어서도 이거 막았을 거예요. 호루라기 들고 정복도 입지 않고 호루라기도 없고 사법경찰이 떠들면 누가 그걸 통솔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준의 4시간 전에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받고도 이걸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런 미사일을 밤에 쏘는 거를 우리 군 체계가 컴퓨터처럼 기다렸다가 그걸 요격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미군이 월남에서 패한 이유는 월남에서 패한 겁니다. 네. 패한 것은 소위 그 베트콩들의 그 유격전, 게릴라 전술에 당한 거예요. 그 뒤통수 때리고 언제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정규군이 정규전 하는 걸로만 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은 항일 빠치산 그 전통이라는 것이 별로 그게 유격전 아닙니까? 게릴라. 오택동도 게릴라로 전으로 해서 그 국민당을 이겼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을 겁내서 그러면 끌려다니라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튼튼한 국방으로 우리가 어떠한 도발도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러시아 침략군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의 외교력으로 전쟁이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게 저희 대한민국도 일단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싸웠던 모든 경제적 성과가 무너지는 것이고 씻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후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저는 뭐 선제 타격이나 군사적 상상력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피스키핑에 주력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걸 위해서 한미동맹도 그 이전 정부들보다 훨씬 더 강화시킨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확장 억제도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의 소위 그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을 그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우리 속담에 10사람이 도둑 1명을 못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도둑을 막는 데 주력하다 보면은 그래도 구멍이 뚫려서 도둑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도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도 그렇죠. 계속 하라 이거야. 말하자면 피스키핑도 하지만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도 끊임없이 계속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이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야 된다는 데 대한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전략만 지금 추진하는 것 같아서 이게 소위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낮은 방법입니다. 예. 그건. 그 관련해서 오랫동안 북한이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북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2017년에 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18년에 그때 그럼 이제는 경제 제재를 뚫고 좀 밖으로 나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로도 지금 계속 경제 제재가 있고 있는데 북한의 지금 경제 상황은 최악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식량 사정은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식량도 지금 뭐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을 거고, 그러나 그것을 그동안에 중국에서 보따리 장수들이 이렇게 보따리 무역상들이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메꿨는데, 말하자면 장마당에서 그것이 유통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좀 중국에서도 그게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최근에 단동에서 신의주 가는 그 철길이 열렸다가 또 닫혔단 말이야. 네. 단동시 전체가 이제 말하자면 그 도시 전체도 전체를 록다운 시켰으니까 언제 또 풀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북 간의 소위 보따리 무역도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던 관계로 지금 식량 사정 내지는 일용품이 굉장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도 북한으로서는 하루빨리 미국과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고, 대화가 시작이 되면 일단 제재는 좀 완화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빨리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소위 상황, 벼랑 끝 전술을 쓰는 차원에서 지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쏘면 만반의 대비를 세우고 있고 확장 억제력으로 뭐 한 것처럼 하지만 그건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 북한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인도계 유엔 대사하고 트럼프의 복심이었습니다. 11번에 걸친 유엔 제재 결의안을 북한에 대해서 이제 통과시키면서 유엔 대사 시절에 사상 최고의 경제 제재라고 매번 이야기했어요. 전례가 없는 제재를 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이나 우리 서방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오로지 중국, 러시아가 이제 더 철저하게 헌의에 달려 있는데 지금 미중 간의 경제 갈등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중러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북으로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이 돼서 제재 효과가 달성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일단 뭐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얘기를 했고, 뭐 전문가들이 뭐 옛날에 비핵 개방 3천이랑 뭐가 다르냐,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야기했다. 근데 대화를 이제 정정 장관님 강조하셨습니다만 보수 정권 들어서서 대화하는 액션이라도 과연 보인 적이 있느냐. 박근혜 정부 들어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 한마디 해놓고 사실 뭐 물밑에서 접촉이라는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예. 없었고, 물론 이제 뭐 감지뢰 사건 같은 거 있을 때 짤막한 군사회담 같은 것은 파문되어서 있었지만은 저희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회담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대한 구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담대한 구상은 뭐 북한이 이미 걷어찼기 때문에 써먹을 수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요즘 이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미동맹 강화를 해가지고 계속 비질런트 스톰이니 뭐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북한 무기를 소진시키는 전략. 또 그걸 또 이어가려면은 민생 쪽에 투자해야 될 것을 전부 지금 이 군사 쪽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북한이 버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폭동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아마 주목하고 있지 않나. 말하자면 밑에서부터 체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희망적 관측을 전제로 해서 지금 80년 동안 없었던 게 그게 됩니까 갑자기?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북한 붕괴를 전제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이거 북핵 해법은 일단 북한의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거를 미국 정부나 뭐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핵을 폐기한 뒤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고,
그래서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통일 전에 뭐 일국가 이체제를 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북한이 핵 폐기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이 정말 북한의 지금 정권 체제 유지를 약속해줄 의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금방 말씀하신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제재 해제가 아니라 동시로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동시에 일이에요. 하려면 그리고 그건 뭐 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 미국과 북한이 국교 정상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평화협정 체결하고 불가침조약 체결하고 그 프로세스를 계속 다른 이유로 좀 해보려 그러면은 국방부가 반대하고 매파들이 반대하고 존 볼턴이 또 그냥 거꾸로 뛰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몇 번 되려던 시도가 김일성과 김영삼 회담이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됐던가 그다음에 울브라이트 장관이 김정일을 만난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가기로 했던 게 무산된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무산된가 몇 번의 정말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된 게 아쉬운데 저는 우리 정치인의 임무라는 게 정말 군중 속에 사라져가는 그 신의 옷자락을 역사 속에서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 창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문재인 정부에 발버둥 쳤지만 부족했습니다. 저는 저희 윤석열 정부가 더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걸 실현시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북한을 제2 베트남으로 만들어서 왜 그걸 해결 못합니까? 저희가 다시 집권하면 저는 저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걸 풀 자신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도 설득하고 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담대한 구상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할 때도 뭐 전략적 인내 뭐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힐러리가 비밀 뭐 이메일 공개됐을 때 미국은 한국이 통일 안 되는 게 더 낫다. 우리한테 저렇게 분단 상태로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게 공개되기도 했고 미국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오히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저항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글쎄 그 어떻게 민주당이 말하자면 공화당보다는 진보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었죠. 근데 미중 관계를 저렇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사실은 닉슨 공화당 소속인 닉슨 대통령 시절입니다. 닉슨 시절이고 키신저하고 키신저고 닉슨이 베트남 전쟁도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 쪽에 민주당이 들어서고 저쪽에 공화당이 들어서면 미스매칭이라고 또 우리 쪽에 이제 뭐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미스매칭이. 그런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그 미국의 보수 정권이 뭐 공화당이든지 뭐 어떤 그 공화당이 집권을 차라리 해가지고 좀 과거의 닉슨이나 또는 각 최근에 트럼프처럼 그렇게 좀 거부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미국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원 오브 댐이잖아요. 여러 개 중에 한 사안이지 우리처럼 절실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도 정세균 장관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미국 화이트하우스가 우리나라 문제를 결정할 때 과연 몇 분이나 할애를 하겠느냐 이 고민에. 우리는 절실하니까 우리가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국 과장 동아 아태 담당자 차관을 설득해서 우리 쪽 페이스로 끌어올리려는 자주적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외교를 우리는 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보수적인 방향이든 뭐든 간에 방공포로 석방 문제를 해서 주도적으로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권을 행사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하면서 핵개발까지 시도해서 목숨을 걸고 사실 자주국방 율곡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말 부시 대통령이 막 악의 축이라고 전쟁할 것 같은 거를 돌아선역까지 부시 대통령을 모시고 와서 평화 침묵에게 쓰게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다 이 장관님도 고생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나는 고생 안 하고 이런 변화에 이런 노력이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제 그다음에는 장관이 알아서 쉬워. 나는 뭐 김대중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근데 그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미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북핵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아까 사회자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나버리는 것이 뭐냐면 담대한 구상.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일단 경제적인 지원 여섯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경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거절했으니까 소용없는 거고, 말하자면 담대한 구상 시즌 2를 다시 이원해야 됩니다. 구상해야 되는데, 나는 저는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인가 하여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우리는 법제화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법화라고 그래요. 핵무력의 법화를 선언하면서 연설 중에 이런 아주 참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지나갔어요. 미국이 우리의 정권 붕괴를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동안에는 이제 체제 안전이니 뭐 체제 보장이니 하는 식으로 그냥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정권 붕괴를 하지 말아달라는 아주 그 얘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기왕에 이름은 전하지만은 내용을 좀 더 보강하라 이거야. 담대한 구상에 정치 쪽에서는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정권 붕괴를 미국이나 남한이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건에서 회담을 하자.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는 뭐 비질런트 스톰도 하고 했지만은 북한이 앞으로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올 그 가능성이 보이거나 또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을 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걸 보장하는 그런 식의 국제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구상을 해야 됩니다. 담대한 구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은 정치 부문에 있어서는 정권 붕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이 보장하도록 우리가 미국과 협조하고, 그걸 중국이 다시 또 재차 보장하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도록 하고, 그걸 중국, 러시아, 일본 나머지 국가들이 또 보장하는 뭐 조약을 체결하는 협정,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윤석열 정부가 누굽니까?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바이든 정부가 끝난 뒤에 이제 가령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또 트럼프 정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외교부가 하는 일이 다르고, 국방부가 하는 일이 다르고, 통일부가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통일부는 말 그대로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든 외교부든 통일부든 다 그냥 하나의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매파여도 통일부는 매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어서 통일부 장관 하셨는데, 그때 통일부 장관하고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 통일부에서 통일부 장관이 하는 일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과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근데 통일부가 무조건 비둘기파에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 출신으로서 대통령 비서관도 하고 차관 장관 일을 할 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였었고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그때는 참 이러기가 쉬웠던 것이 대통령 자신이 피스키핑과 피스메이킹을 병행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키핑은 국방부가 하는 겁니다. 통일부 예산에 하여튼 수백 배의 국방 예산을 가지고 피스키핑을 하는 거고, 통일부는 일반 예산은 1,000억이 안 돼요.
천억이 안 되고 그때는 그랬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협력기금도 그때 5천억 원밖에 안 됐었어요. 6천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병행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길을 잡아주시니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 권영세 장관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그 방향이 잡혀야 통일부도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방부만 필요하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뉴욕 타임즈에 실린 하나의 칼럼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미국의 비핵화 노력은 실패했고 미국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마 좋을 겁니다. CFR, 그냥 미국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는 CFR, 미국 외교협회의 이사장인가 회장이 리차드 하스라는 사람인데, 뉴욕타임스에 그런 칼럼이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걸 보면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 미국이 CVI도 얘기했고, FFV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고, 더구나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절대로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미국이 그거를 계속 CVID나 FFVD를 추구할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그냥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을 조율을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북미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북핵 문제를 관리할 수 있지, 절대로 이제 포기할 생각이 없는 북한한테 CVID, FFVD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이야기 필요한데요. 예. 저는 이게 나는 미국의 그 이중성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우리가 걱정하는 디커플링이 생긴 거잖아요. 미국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자기들만 공격하지 않으면, 비확산만 되지 않으면 그냥 사실상 인정한, 이스라엘처럼 인정한 상태로 빠져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도 못하게 해놓고, 그럼 북의 핵의 위협에 그냥 노출돼서 그냥 우리는 끌려가라는 소린가? 그럼 그거는 확장 억제력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듣기는 무책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한테 강력히 촉구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는 말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트럼프가 했듯이 북미 협상을 제거해서 동시 병행적으로 제네바 합의 때부터 했던 것처럼 북한의 체제 인정, 평화협정으로 이 휴전협정을 전환시키고 북미 국교 정상화해서 핵을 포기하고 인정해 주라 이거죠.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그러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도망간다고 하면은 조금 한미 협정 어려워질 거고, 내 얘기는 일단 비확산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엔드 스테이트는 비핵화로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비확산을 조건으로 해서 북한의 정권 붕괴를 미국이 시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다른 그 반미 성향에 있는 테러 집단이나 또 반미 성향에 있는 국가에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그야말로 책임 있는 일원으로 북한이 활동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미국이나 한국이 또는 뭐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국제사회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까, 소위 이익을 더 많이 챙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차라리 이걸 폐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라 하는 건 그 다음 단계 목표로 설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부, 윤석열 정부가 됐건 차기 무슨 민주당 정부가 됐건 한 번에는 안 될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비확산 시급해요. 그 다음에 비핵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 광고 길지 않으니까 좀 보고 계세요. 광고 갑시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제 모발은 가늘면서도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모발은 건조하지만 두피는 민감하면서 지성인 정말 문제가 많은 모발과 두피였습니다. 아로마더 샴푸를 쓰기 시작한 지 3달쯤 된 얼마 전 두피와 모발 검사를 했는데요. 모발 굵기가 매우 고르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또 울긋불긋하고 염증까지 있었던 두피가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안 감아도 두피에서 냄새가 났는데 요즘은 건조한 모발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샴푸를 해도 냄새 걱정이 없어졌어요. 샴푸 후 오가닉 헤어 오일을 한두 방울 손에 떨어뜨린 후 비벼 손가락을 이용해서 모발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차가운 바람으로 정말 꼼꼼히 말려줘요. 마지막으로 오가닉 헤어밤을 살짝 발라주는데 항상 모발에서 윤이 나고 탄력이 있어 원하는 스타일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향기는 선물이에요. 네, 광고 3개 짧게 듣고 왔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네. 댓글 남겨주셨고, 그 중간에 아로마더스란 광고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이 아로마더가 지난번 EJ에 광고하고 대박이 났다고 당일날. 그래서 지금 외통수에 다시 한번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로마더 쓰셨던 분들 후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굿어스랩, 예, 네이버 창에서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산삼 순백과 베지포유, 예, 산삼 순백과 베지포유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방식이 이제 탑다운 방식.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뭐 볼턴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노이에서 깨지면서 과연 이 방식이 맞느냐, 과거 육자회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뭐 러시아하고 중국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일본과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법을 풀어야 되느냐.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육자회담은 사실은 그때 육자회담 아이디어는 미국 거였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하는데, 회담을 하는데 1대1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거야. 말하자면 북한의 그 회담 전략 전술이 그야말로 게릴라 전술 스타일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니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5자 회담안을 내놨었어요, 미국이. 그때는 러시아까지는 생각 안 하고 미국, 일본, 한국이 한편이 되고 중국도 미국이 잘 설득하면은 미국 편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4대1로 북한을 포위하자는 것이 미국이 내놓은 2003년, 그때가 2003년 노무현 정부 초에 3월 그쯤에 내놨던 그 아이디어입니다. 4대1 포위 전략. 그거를 이제 우리 쪽에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육자회담안으로 만들어줬어요. 응? 말하자면 러시아를 걸어놓고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이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중국이 미국 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육자회담 방식으로 키우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줬고, 그거를 이제 북한이 받아들여가지고 육자회담이 성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중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기 전이에요. 2003년, 4년,
5년, 6년 그때는 핵실험 할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미중 관계 상당히 복잡해졌죠. 그다음에 미러 관계도 상당히 복잡해졌고.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 베이징에서 있었던 육자회담하고 의형은 같지만 내용 면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뛰어넘을 아니라 담대한 구상에 그냥 경제적인 것만 넣지 말고 정치 분야에서 정권 붕괴 그 방지, 그다음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적대 행위 그 금지, 이것을 같이 묶어서 경제하고 같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놨던 원 담대한 구상 플러스 정권 붕괴 방지, 군사 공격 그 방지, 이거를 우리가 안을 내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그 도와주는 그런 어떤 동북아 국제 질서를 새로 구축하는데 너희들도 주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나서는 것보다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정 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뭐 백악관이나 뭐 국무부에서 노스코리아라고 하는 그 문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구상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미국하고도 일단 협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해야 되지만은 중국, 러시아를 우리가 설득하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마치 그때 2009년 5월 달이었지만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페리 프로세스를 성공시킬 때는 한국이 미국을 설득을 해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새로 임명하도록, 말하자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과 그 임동원 수석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되지 않으면은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한반도 냉전 구조가 먼저 해체가 되려면은 미북 관계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일북 관계도 개선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조건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협조를 해서 북한이 핵을 갖지 않도록 좀 도와라.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구상을 가지고 페리가 그 일본 들려서, 물론 한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일본 들려서 중국 갔고, 중국 가서 중국 설득하고 러시아까지 설득한 뒤에 2003년 5월 25일인가 그쯤에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그 구상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북일 수교, 이제 북미 수교가 다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비핵화, 또 뭡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특히 핵을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느냐 했더니 북한도 아니 중국, 러시아도 다 동의를 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번도 페리 프로세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근데 그때 윌리엄 페리가 이제 다녀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북한을 설득했다는 걸 보고 오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 덕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실은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한국의 아이디어였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김대중 프로세스다. 또는 뭐 실질적으로 임동원 그 당시 외교안보 수석이 다 이게 조율을 잘 했기 때문에 이건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 김대중 프로세스나 임동원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국의 국가안보 실적의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왔던 6개월 동안 끌고 왔던 그런 식의 대북 정책이나 대외 정책의 그 틀을 벗어나서 진짜 담대한 구상을 좀 해라 이거야.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북핵 문제를 푸는 쪽으로 가야지, 미국을 동원해서 압박한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임동원 전 장관이 뭐 특사로 북한에 들어가고도 막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그 전인가요? 그거는 2000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그랬었고, 2002년 3월 말 4월 초에 그 특사로 또 한 번 갔었죠. 그러니까 2003년 5월 달 그때 페리 전 국방장관, 말하자면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관이 중국, 러시아를 돌아서 평양으로 들어갈 때는 임동원 전 장관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예요. 제가
당 대표로서 작년에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예. 근데 아직 취임하기 전이었으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스티브 비건이 국무부 차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노이 북미 정상 2차 정상회담의 실무 책임자로 스티브 비건이 하노이를 가서 그때 김혁철 북한 대표랑 만나 실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비건한테 물어봤어요. 스티브 비건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 폴란드 출신의 아주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중에 유일하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스티브 비건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 스티브 비건한테 토니 블링컨이나 셜리반한테 당신의 경험을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라고 내가 부탁했어요.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그때 제가 윤건영 의원하고 김한정 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 모두가 제시했던 게 그겁니다. 탑다운과 워킹 레벨을 같이 잘 융합시켜서 동시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하노이 실패 회담의 핵심이 뭐냐면 비건이 김혁철을 만났더니 김혁철이 아무런 재량권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야기를 하면은 평양에다가 전보를 보내가지고 맨데이트를 받아야 협상이 진행되니까 다시는 실무회담을 이런 삼국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양에서 해야 된다. 실무회담을 평양에서 해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걸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실무회담 할 때 절대 자기들이 이걸 안 내놓는다 그럽니다. 우리 장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국 쪽에서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수정하거나 맞아요. 실시간으로 오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해서 예. 평양서 하면은 예.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서 쪽지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이 얘기가 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그때는 김정일 시대인데 내가 예. 참 활동할 때는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인 김정일 위원장이 뭐 비서를 통해서 한 거는 실제로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판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네, 예. 남측 지금 수석 대표가 이렇게 지금 벼랑 끝젖을 쓰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보고가 들어가게 일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쪽지가 들어와요. 그것도 있잖아요. 판이 바뀌어. 내가 박선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정동영 의장 북한에 갔을 때도 호텔에 다 도청이 되니까 도청되라고 일부러 대화를 유도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시 대통령을 각하라고 이야기하면 김정일 위원장 해주면 부시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각하란 말도 유도하고 그랬다는데 그 제 생각은 제가 그때 커트 캠벨도 만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커트 캠벨이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고 자기가 아주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트 캠벨이나 지금 셜리반이나 지금 토니 블링컨 이분들에게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에 가서 워킹 레벨에서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논의가 돼서 정상회담과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제가 바이든 책을 다 읽어보니까 힐러리는 아주 보수적이어가지고 김정일과 단독 만난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오바마하고 당내 경선할 때 경험 없는 오바마가 저 독재자와 그냥 만난다고 오히려 비판을 했어요, 힐러리는. 근데 오바마는 그때는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바마나 바이든 정도는 저는 일정한 조건에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 북핵 문제에서는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제가 커트 캠페인 만나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을 수용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많이 비판했지만 결국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 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트럼프를 비판했지만 초당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우리가 초당적 얘기를 하게 되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접점도 찾을 수가 있고요. 워킹 레벨과 이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을 잘 결합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제 전쟁 때문에 육자회담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로 북미 회담에 탑다운과 워킹 레벨을 결합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도와줘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하노이 회담에 하나만 더 저는 아쉬움 있으면 그때 서훈 실장이나 정우영 장관이 저는 하노이에 가서 비상대기 해가지고 볼턴이 방해공작 한 거를 좀 견제를 해가지고 커버를 할 수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나 지금 한 가지 지금 사과를 드리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2003년 5월 뭐 25일인가 들어갔었다고 그 연도를 잘못 얘기했어요. 99년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99년 5월달 들어가서 이제 결국 페리 프로세스를 완성을 시켰는데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중국, 러시아를 먼저 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을 설득하니까 북한도 따라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페리 프로세스 방식으로 하고 우리 이제 송 대표께서는 육자회담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결국은 북미로 들어가지만은 북미가 협상을 하더라도 북미 간에 합의된 사항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식이 돼야만 북한은 마지막은 안심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육자회담이 필요하다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북핵의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 2002년인가요? 그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상당히 북미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만나고 북일 평화선언을 발표합니다. 미국 입장으로서는 일본 우리가 악의 축이라고 했는데 일본 총리가 북한 들어가? 좀 의아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선언하고 납치자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2년 뒤에 또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북일 간의 정상회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9월 달인가요? 무조건적으로 언제든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북한과 일본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뭐 그동안에 아베 때 아베가 그 얘기에 길어질 수 있는데 2002년 9월 달에 그때 그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직접 담판을 해가지고 조일 공동 커뮤니케라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일제 36년에 대한 배상금을 넉넉하게 주고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복원이나 개선하는 쪽으로 틀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부수적인 합의 비슷하게 뭐냐면은 소위 그 일본이 납치자 문제. 예. 그거를 처음에는 북한이 우리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잡아떼었거든. 예. 근데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전후 36년에 대한 배상 문제도 얘기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 그런 일 좀 했다. 시인을 했어요. 대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일본에서 이미 와서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 귀환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비록 일본 여자였고 일본 남자였지만 납치되어 와서 북한에 살망정 결혼해서 자식이 있고 뭐 손자까지 있는 마당에 그걸 버리고 어떻게 자기만 혼자 일본으로 갑니까? 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고향 방문은 이제 허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유골을 발굴해서 보내주는 걸로 북한이 적극적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무슨 뭐 DNA로 감식을 해가지고 이게 암흑의 유골이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그 관심 대상이었던 것이 요코다 메구미라는 젊은 여자예요. 뭐 18살 잡혀갔다고 그러나 하여튼 일본어 강사로 잡아간 겁니다. 일본어 가르쳐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 내보내려고. 근데 요코다 메구미의 유고를 맨 처음에 찾아서 보냈는데 이게 가짜다. 본인 것이 그 사람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도 미군 유해 발굴 과정에서 그 클린턴 정부 때 합의를 해가지고 유해를 발굴해서 보내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하와이에서 그걸 확인하니까 DNA 검사를 하니까 미국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때 미국은 그걸 폭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북한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비공개. 기술 지원. 우리가 직접 가서 발굴한다. 그리고 사람 동원하면 인건비 다 넉넉하게 쳐줄게. 그리고 발굴 장비는 일이 끝나면 놓고 나올게. 그러니까 북한이 오케이. 그리고 그 작업은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푸시 정부 때도 그 작업은 계속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2009년에는 가짜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이걸 터뜨려버린 게 바로 그때 고이즈미 총리를 수행했던 관방부장관 아베 신조예요. 완전히 볼턴 역할을 한 겁니다. 볼턴과 아베. 그렇지. 아베 신조가 그걸 뒤집으면서 확 뜨고 고이즈미는 그때부터 몰락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뒤에도 아베 신조는 계속 북일 정상회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첫 번째 의제는
납치 문제라고 그랬단 그렇습니다. 말이야. 완전 북한은 본말을 납치 문제를 그렇게 악용한 바로 그 아베 신조하고 맞습니다. 노고는 회담 안 해. 그 입장이었지.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기시다는 이제 아베가 언제 죽었습니까? 그 기시다 유엔 총회 연설을 하기 전에 죽었죠. 예, 예. 아베 신조의 그늘에서 큰 사람 아니야 기시다가. 네. 아베 신조가 죽으니까 바로 예. 납치 문제를 걸어놓지 않고 바로 무조건 납치 문제 그건 우선순위 아니다. 1순위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북한이 어떤 시점에서는 적정한 시점에 바로 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제 36년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면 그건 난 적극적으로 나오자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기시다 정도 같으면은 미국의 양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한번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때 이 고이즈미 총리의 그러한 방북을 성사시킨 실무 책임자가 다나카 히토시라고 그때 일본 외교부 대양주 국장 아시죠, 장관님도? 다나카 히토시. 예, 다나카 히토시를 그래서 저는 이제 맞아. 전중균이. 예, 맞습니다. 적어도 도쿄 가면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요. 다나카 히토시를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줬냐면 마치 우리나라의 정세현 임동원 같은 그다음에 독일의 에곤 바흐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는데 이분이 상당히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볼턴이 같은 역할을 아베 신조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노다로 일본 외무대신 지금 혁신 장관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15년 친구거든요. 고노다로나 거기 마야라 세이지나 후쿠다 야스오 같은 일본 우리 또래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제가 다나카 히토시하고 고이즈미 이야기를 하면서 장관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이 일본 납치를 부인하다가 시인하고 사과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 것을 거꾸로 악용한 사람이 아베 신조고 이 북일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문으로 활용될 기회를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납치 문제를 해서 국내 정치를 하기 위한 걸로 악용해버린 케이스가 아베 신조다. 그리고 그 의미에서 아베 신조는 네. 미국의 부시 정부의 매파들하고도 조율을 했다고 난 봅니다. 왜냐하면 고이즈미 총리가 9월달에 다녀오고 납치자 문제가 이제 6월 문제가 이렇게 뭐 터져버리고 이러면서 10월 2일 날 같은 해 10월 2일 날 2002년 10월 2일 날 제임스 켈리가 이끄는 7명의 미국 정부 대표단이 평양에 들어가요. 네. 가가지고 10월 2일 날 저녁에 이제 외무성에 김계관 제1부상 미국 담당입니다. 제1부상을 이제 앉혀놓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계획을 너희들이 가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물증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거절했죠. 아니 부인했죠. 우리 그런 짓도 안 한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이 내놨던 것은 우리한테도 와서 7월 달에 보여줬었는데 함부르크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소위 고강도 알루미늄을 선적했는데 그 송장의 복사본을 어디서 구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때 볼턴이 와서 그랬어요. 볼턴이 그때 그 국무부 차관 시절입니다. 2002년 7월이면. 이 고강도 알루미늄 송장을 우리가 선적한 송장을 입수했는데 이거 필시 이것은 우라늄 농축을 하기 위한 튜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그 고강도 알루미늄이라는 것이 총신으로 만들 수도 있고 무기의 어떤 동체로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거 이제 튜브로만 사용된다는 식으로 단정을 하고 이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때 우리가 사실은 그거 고강도 알루미늄 가지고 그 일만 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송장 정도의 물증 가지고 압박한다고 해서 자백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자백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이 말을 남기고 갔고 그리고 이제 고이즈미 다녀온 뒤에 미국에서는 가만 보니까 이 고이즈미마저도 김대중하고 같은 길을 간단 말이야? 야, 너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견제용으로. 어떻게 끊어? 그런데 내부 협조자가 나왔지, 아베 신조가. 그리고 이제 그걸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제임스 켈리 일행이 7명이 들어가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처음엔 전날 저녁에는 10월 2일 날 저녁에는
철저하게 부인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당시에 이제 외무상이던 강석주가 미국 대표단을 불렀다는 거야. 불러가지고 딱 앉자마자 우리는 주권 국가고 그다음에 NPT도 이미 탈퇴했기 때문에 당신네가 말하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 서치어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도 가질 수 있어. 어쩔래? 너희들 뭔데? 여기 와서 겁주고 그래. 네. 자식들 말이야. 이렇게 나왔다고. 그거를 소위 북한식 화법. 시인했다고 해서. 그렇지. 북한식 화법은 네. 북한은 이제 조건절이 분명히 나오거든. 네. 주권 국가고 NPT도 탈퇴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론상으로 할 수 있다. 예. 너희들은 뭔데 간섭을 해? 네. 이거를 시인했다는 식으로 이제 딱 만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그 통역하고 참석했던 그 동킴 네. 나중에 국무부에서 퇴임한 뒤에 털어놓더라고 나한테. 네. 그때 그 순간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제가 통일부 장관 했었어요. 네.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진실을.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퇴임한 뒤에 김대중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강석주가 조건제를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서치어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뭐된데 또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7명이 눈을 반짝반짝 하더니 됐다고 일어서더라는 거야. 자기는 통역일 뿐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빌미를 잡은 거죠. 북한의 화법이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통역에 나설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판이 깨지고 그 다음에 경수로 사업도 중단이 되고 부시 정부의 대북 압박이 2003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아베 신조가 그런 식으로 그 납치 문제를 악용을 해서 컸는데 그 아베 신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 기시다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저게 북한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때 아마 북한에서 300억을 불렀다고 그래요. 네. 배상금. 네. 근데 우리한테 이제 65년에 우리 5억 받지 않습니까? 네. 네. 5억을 받았는데 2억 3억 당. 네, 2억 3억이죠. 네. 무상이 2억이고 차관이 3억이었나? 예, 그렇죠. 예. 어쨌건 그게 큰 그 종잣돈이 되긴 했는데 경제 발전에 북한도 지금 경제 발전을 위한 종잣돈이 그 원시자본급의 종잣돈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데는 지금 그 일본밖에 없어요. 미국은 돈 안 주는 나라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 8억 달러를 그러니까 뭐 무상 3억, 유상 2억, 차관 3억 총 8억이었는데 그걸로 뭐 경제 발전했다고 하니까 아마 북한도 뭐 300억 불렀으면 그 돈으로 경제 발전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납치자 문제도 시인하고 했을 텐데 여러 가지 해법 중에서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질문 드려봤는데 두 분이서 엄청난 이야기를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아니 방송이 풍성해졌다. 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이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주에도 이렇게 다양하고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회째니까 이제 3번 정도 남았네요. 예. 앞으로 남은 삶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홍보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